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특히 좀 많이 어려워하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 그냥 이것도 되게 짧게 준비 없이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번 시간에 그쵸? 어제 그저께죠? 올렸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자기소개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배점 파트가 있다, 그 다음 뭐 흐름 같은 것들을 좀 내가 설정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 배점 파트는 다들 이해하는 것 같은데 배점 파트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서술부를 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것도 뭐 이해되시는 분들은 다 이해되셨겠지만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흐름 같은 것도 제가 증빙, 비증빙표 만들어가지고 뭐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라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또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고 친구가 한 서너 명 정도 왔다 갔는데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뭐 잘하는 친구들한테는요 저번에 했던 수업 내용과 똑같은 내용일 텐데 조금 뒤처지는 친구들한테는 오늘 수업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게 뭐냐면은 우리 배점 단락, 그렇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점 단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동기, 증빙, 성과, 결론 이라는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의 결합된 문장으로 우리가 끊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동기는 이따가 설명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증빙. 왜냐면요, 이 증빙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어쨌거나 이게 법정 서류랑 비슷해서 증거가 있어야 점수가 어떻게든 배점을 우리가 좀 얻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비증빙과 증빙의 차이 현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데 어쨌거나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있죠. 내가 막 생각나는 대로 1번부터 와다다다 쓰면 안 돼요. 진짜 안 돼. 우리 자기소개서는요, 근본적으로 뼈대가 튼튼해야 굉장히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대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증빙, 비증빙 표부터 작성을 해가지고 뼈대부터 형성을 한 다음에 이 뼈대에 맞춰서 살을 점차적으로 붙여가고 이 살을 깎아내고 다시 붙이고 이런 과정의 반복으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완성해야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완성도 높은 어떤 그런 서류가 된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증빙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대체로 단락을 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빙표, 비증빙표의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게 몇 질문, 이제 몇 문항에 몇 번 단락에다가는 이 활동을 놓고 저 활동을 놓고 요 활동을 놓고 이런 것들이 흐름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 증빙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증빙에서 내가 활동 안에서 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활동 안에서 한 것들 위주로 적어주시고 그래서 이 한 것들에서 어떠한 성과를 냈다. 근데 이 성과가요 반드시 뭐랄까 로스쿨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치랑 맞닿아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결론부에서 어필을 해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동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요소는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단순히 기계식 배점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뭐 했음 이것만 반복적으로 써놓으면 우리 이게 점수가 잘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점수가 일반적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딱 봐도 좀 뭐랄까 자기소개서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흐름 같은 것들도요 엮어내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동기 부분에 써주는 게 뭐다? 사실상 여기다가 비문 또는 이제 미사 여구를 적어주는 건데 얘네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배점이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얘네가 들어가 있어야 자기소개서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읽히고 어떤 흐름 같은 것들도 더 많이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동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단락이 한 개, 두 개 또는 뭐 서너 개 같이 여러 개 나올 때요
앞에 단락의 내용을 뒤에서 받아줄 때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일종의 이렇게 갈고리 역할을 해가지고 거꾸로 그려야지. 이 막 윗문단, 윗단락, 아랫단락이랑 연결시킬 때도 굉장히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문장만, 이 세 가지만 나오게 되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열거시고 나오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부자연스러워지고 어떠한 흐름이 안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 필요하게 해당하는 비문을 동기 부분에서만 살짝 넣어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자기소개서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이 흐름도 더 잘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할 부분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법정 서류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장이 굉장히 간결하고 굉장히 짧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글 파일 기준으로요, 내가 쓴 문장이 한 줄에서 살짝 이제 두 줄 살짝 넘으면은 이게 좀 적당한 간결한 문장이다. 근데 이게 세 줄에 걸쳐 있으면 이거는 문장 호흡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 같은 거 첨삭할 때도 일단 세 줄짜리는 굉장히 이제 다 하나하나 쪼개거나 최대한 없애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그런 질문 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이게 자기소개서가 간결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가 알려준 거예요? 저도 몰라요. 이거는 먼 옛날 고대로부터 대대손손 내려오는 정보 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실제로 그렇게 쓰면요, 훨씬 깔끔해요. 왜냐면 이게 문장을 간결하게 쓰는 거 이해 못하는 친구들 항상 글 쓰는 거 보면은 굉장히 뭐 수식어, 미사하고 비문 많이 들어가가지고 막 4줄, 5줄짜리 뭐 판결문과 같이 막 온갖 그 수려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 친구들은 자기가 글을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이 간결한 문장이 얼마나 깔끔한지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자기소개서에서도요, 이 문장을 짧게 끊어가지고 간결하게 가져가면은 굉장히 가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가 비문이잖아요. 그러면요, 이 비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효과가 있느냐? 훨씬 더 자연스러워져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활동을 왜 했는지, 이 활동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내가 어필하고 싶은 것들이 조금 더 잘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뭐가 헤쳐진다고요? 쓸데없는 글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최소한의 비문만 이 개연성을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은 우리 B급 자기소개서 마냥 굉장히 앞부분에 글자 수 아까운 문장들, 무의미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는 자기소개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너무 담백하게 빼버리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이 비문은요, 개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비문을요, 선생님이 비문은 무조건 글자 수 아깝다 그랬어, 그러니까 다 빼야지 해버리고 다 진짜 빼버리면요, 이 앞뒤 단락이 이해가 안 가. 얘가 비슷한 활동을 했다는 건 알겠어. 근데 앞단락의 내용과 뒷단락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단락을 넘어갈 때마다 뚝뚝 끊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이거 언어 이해에서 지문을 읽을 때도 뚝뚝 끊기는 문장을 읽듯이요, 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독해력을 크게 낮춰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읽지 않고 싶은 인상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너무 간결하게 써버리고 동기 부분을 너무 적게 써버리면은 독해가 제대로 안 된다. 왜? 뚝뚝 끊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있다? 이 개연성이 없다 보니까 연결이 안 돼요. 즉슨 흐름 형성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 부분에서요, 정말 뭐 한 문장, 뭐 진짜 내가 뭐 굳이 꼭 서술하고 싶다 하시면은 두 문장까지 개연성을 어디까지 줄지가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고민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얘네들은요,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들은요, 기계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그냥 증빙 하나 넣고 내가 이 증빙에서 어떤 성과가 얻었는지 썼고 이게 루스쿨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쓰고 이렇게 쓰면요, 이 문장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렵다고요? 사실은 이 동기 부분이 제일 어려워. 왜냐면 이거를 아예 안 쓸 수는 없는데 또 쓰자니 어느 길이까지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쓰다 보면요, 가장 많이 가로옅게 될 부분이 아마도 이 동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증빙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활동.
근데 이 증빙의 이름 활동 내용을요 반드시 내가 한 활동 그대로 적을 필요는 없어요. 뭐 글자를 뭐 몇 개 뺀다던가 또는 이제 적당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의 활동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성과랑 결론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본다 하면요, 우리 대체로 어떤 활동에서 할 수 있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기자단이죠. 기자단. 기사 작성했다. 그쵸? 또는 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쓰는 거 뭐 있어요? 우리 뭐 증빙일 수 있는데 대부분은 비증빙으로 많이 쓰는 게 스터디. 공부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성적장학금 같은 건 대부분 수학 능력 부분에서 많이 쓰니까 기자단, 스터디, 뭐 토론 동아리 할까요? 토론 동아리? 독서 토론 동아리. 알아봤다. 그렇죠? 대체로 이렇게 세 개를 가장 많이 쓸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 이 중에서도요, 우리 자 내가 증빙으로 기자단 썼어. 그럼 성과로 뭐가 따라 나온다고 자연스럽게? 아 내가 어떤 기사를 몇 개 작성했다, 이게 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만약에 내가 증빙으로 스터디를 살렸다 하면 성과로 뭐가 따라 나온다? 공부했다가 나온다. 그 다음에 토론 동아리 했다 하면 성과로 알아봤다가 나온다. 그쵸? 뭐 이건 그냥 제가 간추려 쓴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요, 내가 기사 작성한 게 루스쿨에 들어가서 어떻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쵸? 내가 공부한 게 루스쿨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겠어요? 내가 알아본 게 루스쿨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겠어요? 이거를요 그냥 이대로 쓰고 문단을 끝내버리면요, 여기서 얘 그냥 이 활동 했네, 법학에 대한 관심 있네 까지는 설명이 될지 몰라도, 아 얘가 변호사시험 초시에 붙겠네, 좋은데 취업하겠네, 얘 좀 엘리트인데, 이런 인상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만 보면 여러분들이요, 이 구성을 쓸 때 이 결론 부분에서 너무 겸손해. 너무 겸손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결론 부분에서는요 내가 조금 더 조금 티가 날 정도로 자기 어필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몰라. 이 문장 구조상 결론부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똑바로 전달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뭔가 내가 로스쿨 들어가서 성실할 것이다, 공부를 잘할 것이다, 이 정도의 암시에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되겠다. 명시적으로 좀 적어줘야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이 결론 부분들 어떻게 있느냐? 만약에 내가 기자단에서 기사 작성했어. 그러면 내가 기사 작성하면서 뭘 했어요? 내가 특히나 관심 있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판례도 찾아봤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걸 가지고 결론 부분에서 저는 어떠한 판례라든지 어떠한 내용을 계속해서 조사해가지고 기사화시켰기 때문에 로스쿨에 가서도 이런 내용에 익숙해질 수가 있다. 또는 나는 이미 어느 정도 선행학습이 조금 되어 있다. 친숙하다. 이렇게 우리가 로스쿨에서의 이점으로 끌고 들어갈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스터디에서 공부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요, 사람마다 강조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뭘로 하나 깔아라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요, 만약에 스터디에서 공부했다면요 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로는 기자단과 마찬가지로 나 스터디 하면서 공부했어, 미리 선행학습 좀 했어, 나 이거에 대해서 해결 능력이 있어 라고 학업 능력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뭐다? 나 스터디를 조직했어, 나 스터디 관리를 했어 와 같이 나 뭐 로스쿨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나 스터디 안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 같이 전반적으로 학습 능력에 대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뭐 어필도 가능하겠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겠느냐? 뭐 나만의 공부 방법 또는 남들과 다르게 뭐 효율화된 공부 방법, 또는 나는 로스쿨에서 하는 단권화를 이미 대학교 때 스터디를 통해서 경험했다라든지 뭐 법학 답안 작성법에 대해 익숙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끌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요, 토론 중이 이제 토론 동아리에서 어떠한 내용, 어떠한 관점에서 알아봤다. 이것 또한 이 위에 있는 내용들과 동일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내가 이 내용을 쓴다라고 한다면요, 먼저 증빙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쵸? 왜? 내가 증빙표에다가 나 뭐 예를 들어서 뭐 21년 9월에 기자단 활동했었네. 그럼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다 증빙표로 작성을 해가지고 뭐 명령화, 이제 목록화를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또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증빙, 비증빙 표를 막 나누다 보다면요. 내가 좀 진로 의식에 대해서 저학년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은요. 대체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내 관심 분야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이걸 억지로 시간 순서대로 맞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활동만으로도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뭐 활동을 띄엄띄엄 했거나 아니면 전혀 쓸데없는, 그러니까 전혀 법학과 관련 없는 활동을 했거나 또는 활동끼리도 관련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 증빙표, 비증빙표 작성을 해봤는데 얘네들 서로 좀 이 아다리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시간 순서대로 쓸 게 아니고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서 쓰면 훨씬 더 괜찮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 근데 있죠, 그렇게 써도 돼. 내가 그렇게 쓸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근데 내가 자기소개서 쓰는 게 너무 어렵다, 처음이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차라리 시간 순대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교수님들이 이 자소서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뭐 증빙자료 제출한 거랑 뭐 성적증명서 이런 것들 다 같이 읽어보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얘가 어떤 활동을 어떤 순서대로 했는지 이게 한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걸 다 꼼꼼히 따져가면서 읽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술을 할 때도요, 시간 순서대로 썼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증빙표를 시간 순서대로 가져가게 되면요, 물론 정말 관련 없는 활동들이 섞여 있을 때마다 머리가 아플 수는 있어. 내가 갑자기 이 활동을 왜 했다고 써야 되지? 그쵸? 근데 적어도요, 내가 쓰면서 뭔가 모순되는 내용이 나온다거나 타임 패러독스가 나타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자기소개서 그냥 나는 너무 못 쓰겠다, 너무 힘들다 하시면요, 시간 순서대로 쓰는 게 저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애들 첨삭해주거나 자기소개서 쓸 때 있죠, 대체로 모아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시간 순서대로 쓰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 그게 훨씬 더 나중에 다 쓰고 나면요, 내용이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내가 보니까 첫 번째 증빙이 기자단이야. 내가 이제 증빙별로 이제 뭐 두 번째 단락에는 뭐 스터디 이야기 쓰겠다, 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항의 첫 번째 단락에는 뭐 동아리 이야기 쓰겠다, 이런 식으로 먼저 증빙부터 정리를 해놓고 대충 왁구를 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 증빙 활동 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나의 어떤 점을 어필하고, 이제 이것도 뒤에 얘기할 거지만은 내가 어떻게 흐름을 잡아야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작성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기자단 활동, 스터디 활동, 뭐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쵸? 아까 뭐라고요? 내가 기사를 몇 권 작성했구나. 그쵸? 그 다음에 내가 기사 몇 권 작성해가지고 뭐 우수 기자로 뽑혔구나. 또는 뭐 표창장을 받았구나. 그쵸? 그 다음에 여기까지 쓴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 활동 내에서의 성과를 가지고 루스쿨에서 내 서류를 보는 사람들한테 저는 루스쿨에 가서 이 성과들을 근거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를 어떻게 주장할까 고민해서 내가 이렇게 기사 몇 건을 작성하고 상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주제에 대해서 빠삭하구나, 미리 선행이 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형태부터 완성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이거 쓸 때요, 처음부터 간결하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요, 위사, 어근이, 비문이니 그냥 막 써도 돼요. 생각나는 대로 쓰세요. 뭐 그냥 저는 기자단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너무너무 힘들게 기사를 몇 권 작성했고 그 중에서도 뭐 아동폭력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는데 이 아동폭력은 어쩌고저쩌고 비문 한 서너 줄 쓴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썼더니 우수상을 받았고 이것은 로스쿨에 들어가서 뭐 이제 형사법에 대한 뭐 깊은 뭐 이해를 가지고 뭐 제가 조금 더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일단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시냐?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가지치기 뭐냐? 내가 쓴 걸 읽어보면서요, 수식어, 비문, 미사일구 같은 것들요 그냥 통으로 날려버리는 거야. 가감없이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진짜 엑기스만 남겨놓으면요, 이게 적어도 한두 줄 또는 두세 줄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얘가 몇 자 정도? 한 150자에서 180자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얘가 250자다 하면요,
우리가 이 담백하게 쓴 문장에다가 몇 자를 더 붙여야 돼요? 100자에서 한 70자 정도 더 붙이면 되겠죠? 100자에서 70자 정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봤자 한 2문장에서 3문장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2문장이나 3문장을 어떻게 쓸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간결하게 최대한 담백하게 써준 다음에 이 핵심 문장을 이 100자 또는 이 70자 사이 내에서 내가 이 남는 글자 수를 가지고 어디다가 힘을 실어줄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 1번 문항, 자기소개에 대한 1번 단락이라고 가정하면요. 얘는 어때요? 문항의 가장 첫 번째 단락에 해당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요. 위에서 내려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얘가 문항에서 가장 처음 이야기하는 스타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대체로 어디다가 이 100자 70자를 써주느냐? 결론 부분에다가 조금 더 글자 수를 할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론 부분에서 내가 이러한 선행학습에 대해서 론스쿨에서 공부 잘할 수 있다까지 써주고 거기다가 더해서 그리고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법학에서 특히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결론 부분에 힘을 준다. 근데 보시면요. 제가 이 뒷부분에다가 지금 글자 수를 더 써서 뭘 남겨놨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계기를 남겨놨어요. 그렇죠? 자, 이 계기를 왜 남겨놨느냐? 자, 이번에 내가 두 번째 단락을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단락과 다르게 위에서 내려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경우에는 글자 수를 어디다가 투지하는 거예요? 앞에 동기 부분에다가 조금 더 써주는 겁니다. 왜? 이 계기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끌고 들어와야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서로 다른 증빙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은 같은 주제 의식 내에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인상을 줄 수가 있게 되고 이게 바로 자기소개서가 항목을 넘어가고 단락을 넘어가도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일종의 흐름을 형성하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처음에 자기소개서 쓸 때 어떻게 한다고요? 증빙표랑 비증빙표를 시간 순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쵸? 그 다음에 그 시간 순서대로 만든 것들을 항목 단락에다가 차곡차곡 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그 항목을 보신 다음에 이 항목이 뭐에 대해 써야 되는 이제 항목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몇 번째 단락인지를 고려해가지고 증빙 위주로, 증빙은 이미 그 증빙표에 나와 있으니까 증빙에서 어떤 성과가 나왔고 그 성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지를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써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로 뭘 하라고요? 담백하게 다이어트 시켜서 두세 줄로 만들면 얘가 150자, 180자 정도 나온다. 그럼 글자 수가 적게는 50자에서 많게는 120자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남는 글자 수를 어디다가 쓰느냐? 자, 맨 앞단락에서는 앞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내용이 없이 얘가 맨 앞이다 보니까 뒷부분에다가 이야기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뒷꼬리,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얘가 두 번째 단락이나 세 번째 단락이다 싶으면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얘는 오히려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앞부분에다가 글자 수를 할애해가지고 앞단락과 뒷단락이 자연스럽게 연결스럽게 도와준다.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제주대 또는 서울대 같이 1000자, 2000자의 굉장히 긴 문항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이게 단락이 한두 단락에서 끝날 게 아니고요. 7번째 단락, 8번째 단락 이런 식으로 단락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때 중간에 끼인 단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글자 수를 반반 나눠가지고 앞에 절반, 뒤에 절반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단락을 구성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 이론 자체는 간단하다. 이 순서대로 쓰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 구체적으로 겪는 문제는 뭐다? 여러분들이 이 순서에 맞춰서 쓴다고 하더라도요. 뭔가 문장이 어색해. 또는 나는 이 문장을 굉장히 잘 쓰고 싶은데 잘 못 쓰겠어. 이런 게 바로 뭐가 필요한 부분? 첨삭이 필요한 부분, 또는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이 배점 단락에 맞춰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상세하게 다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 예시도 하나하나 다 들어봤죠. 기자단이니 스터디니 토론 동아리니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배점 단락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항목별로 주제가 나눠지잖아요.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 그 다음에 진학동기, 수학 능력, 사회 경력,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진로 방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뭐 그거 똑같이 이야기할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다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저번 수업 내용 한번 다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거 흐름. 이 흐름에 대해서는 되게 좀 저도 애매한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요. 선생님, 흐름이 반드시 자기소개서에 배점에 들어가나요? 이게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어쨌거나 지금 얘네가 얘기하고 있는 걸로는 기계식 배점밖에 이야기를 안 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흐름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어쨌거나 잘 읽혀. 그렇죠? 어쨌거나 누가 봐도 잘 쓴 소개서를 만드는 주된 원인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누가 이 흐름에 배점을 매긴다더라 이러한 명확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기계식 배점으로만 깐 자기소개서보다 그래도 일정한 흐름을 이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읽히는 자기소개서를 더 선호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쓰인 어떠한 사고 실험이 이거죠. 만약에 둘이 똑같은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물론 가장 학벌을 가지고 결정하긴 하겠지만은 학벌도 똑같고 GPA도 똑같고 토익 어학 점수도 똑같다고 한다면은 흐름이 이어져 있는 자기소개서가 그래도 흐름이 이어져 있지 않은 자기소개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거나 뭔가 배점 파트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고 실험에서 나온 그냥 저만의 개인적인 뇌피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하지만 이왕 쓰는 거 맞춰놓으면 저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결국 뭐라고요? 이 흐름은 간단하게 말해서요. 내가 어중이 떠중이가 아님을 증명하는 어떠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너무 어렵네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 자,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요, 로스쿨에 들어와서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쓰는 자기소개서예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소개서에다가요, 막 다 끊어지는 활동을 적어, 또는 막 이상한 활동을 적어. 1학년 1학기 때는 무슨 뷰티 서포터즈 하다가, 1학년 2학기 때는 기상청 하다가, 2학년 1학기 때는 갑자기 노무사 1차를 따고, 2학년 2학기 때는 갑자기 또 형사법 활동을 해. 어때요? 다 뚝뚝뚝뚝 끊겨 있죠? 그러면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얘는 진짜 그냥 대학교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네. 뭔가 명확한 비전은 없었네. 어떠한 명확한 진로 의식은 없었네. 그렇죠? 그러면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제가 그래도 활동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그래도 그 정도면은 활동이 다 따로따로긴 해도 열심히 살았는데요. 이런 생각이 가능하겠지만은 정말 좀 나쁘게 생각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아무 진로 의식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그냥 대학교 4학년 되니까 취업도 잘 좀 어려울 것 같고 남들 다 로스쿨 가니까 나도 어중이 떠중이로 로스쿨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어때요?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내가 처음에는 막 넓은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법학 내에서 형사법이면 형사법, 민사법이면 민사법 하나 정해서 다시 또 그 중에서도 내가 특히 관심 있는 세부적인 법률 하나 정해서 거기와 관련된 법조인이 되겠다라는 게 활동으로 이미 4년 동안 다 보여.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읽을 때 얘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로스쿨에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구나. 얘는 진짜 찐이구나. 이게 바로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뭐예요? 얘는 필연적으로 로스쿨에 들어올 수밖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구나를 보여주는 흐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흐름 중에 우리가 배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오피셜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누가 더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다?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고 4년 동안 어떤 흐름이 형성되어 있는 애들이 점수를 더 잘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가독성을 높여주고요.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줘요. 이것도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교수님들이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막 한 장을 가지고 막 3시간씩 여러분들 낸 증빙서류랑 성적증명서 하나하나 맞춰보고 대조하면서 아, 얘는 이걸 왜 했을까? 자기소개서를 연구하거나 탐구하지 않아요. 교수님들 기본적으로 바쁜 분들이에요. 그래서 서류를요, 굉장히 빨리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요, 이게 우리 언어 이해심도 똑같다. 빨리 읽으면요, 반드시 누락되는 부분이 생기고 오해가 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기소개서가요, 이 기계식 문장으로만 뚝뚝뚝뚝 다 끊어져. 하나도 연결이 안 돼. 그쵸? 그런 식으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는요, 빨리 읽을 때요, 분명히 활동 내용들도 다 끊기니까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래도 잘났구나 이 생각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뭘 추가해주면요, 우리 아까 이 배점 단락 이야기하면서 이 앞에 동기 부분이 필요악으로서 나름의 자기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이 동기 부분을 이용해가지고요, 내가 그래서 윗단락과 아랫단락을 계속해서 내 진로 방향에 맞게 이어주시면은 정말 자연스러운 흐름, 술술 익히는 자기소개서가 된다. 그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가독성도 높아지고 이해도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막 서로연이나 아니면 막 학교 아는 선배나 동기들 통해 가지고 합격 자기소개서 이런 거 받아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그 합격 자기소개서 중에 정말 잘 쓴 자소서가 한두 개씩 A급 자소서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아. A급 자소서는요, 딱 보자마자 활동 같은 것도 물론 휘황찬란해요. 우와, 이런 활동 어떻게 했대?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정말 술술 읽혀요. 항목 1번부터 5번 항목까지 내가 이거를 언제 읽었나 싶을 정도로 술술 읽어서 뭔가 내가 소설의 한 자락을 본 듯한 느낌이야. 그렇죠? 근데 B급 자소서나 F급 자소서들은 뭐냐면요, 내용이 다 뚝뚝 끊어져. 보면서 계속 뭐 그냥 이 항목 이렇게 썼네, 이 항목에 이런 게 살렸네 하는 식으로 뭔가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충분히 보면서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최선을 다하고 싶으면 이 흐름이라는 게 오피셜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A급 자소서의 필수 요건인 만큼 내가 시간을 더 투자해서 합격 가능성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다면은 이 흐름에 투자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A급 자소서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 흐름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었죠. 자, 이 흐름을 어떻게 짠다고요? 키워드를 정해야 돼요. 그쵸? 내가 진짜로 대학교 4년을 다니면서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었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고 이걸 솔직하게 쓰시면 안 돼요. 내 증빙표랑 비증빙표를 가지고요, 아, 나는 이런 활동이 많네, 나는 이쪽 계열 활동이 많네, 나는 이 계열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름이 연결되네, 이거를 따라가셔야 내가 자기소개서를 조금 더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증빙표, 비증빙표에서 뭘 찾으면 된다? 키워드를 찾으시면 된다. 그래서 어디 보자. 키워드. 자, 내가 만약에 비법학사다. 그러면요, 키워드가 2개에서 3개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뭐라고요? 나의 원래 전공. 그렇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로스쿨에 가야 되니까 법학이 되는 거고요. 그쵸?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뭐다? 우리 로스쿨이 생기게 된 원인 뭐예요?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새로운 법조인의 양성이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요, 주전공 플러스 법학했을 때 제3의 가치가 법조인 됐을 때 어떻게 시너지가 발휘되느냐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로스쿨의 창립 목적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다. 그래서 이 주전공과 법학 더했을 때 어떠한 제3의 가치가 나오느냐? 그렇죠? 이렇게 3가지가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는 거라고요? 주전공을 왜 전공했고 주전공 전공하다가 법학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 관심이 어떻게 로스쿨 진학까지 이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진학하게 됐는데 이 법학을 배우다 보니까 내 주전공과 전공 내용이 합쳐져서 내가 어떠한 법조인으로 전문 지식을 쌓아야겠다라는 결론이 섰는지, 그쵸? 이게 전반적인 비법학사의 흐름의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선생님 제가 이 흐름에 어긋나게 증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흐름에 어긋나게 증빙이 있는 경우는 되게 특수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당연히 만약에 주전공이 경영학과다 하면요, 당연히 1, 2학년 때 경영학과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영학과 학생회 활동했을 거고, 경영학과 스터디를 했을 거고, 뭔가 경영학 특강을 들었을 거고, 그러다가 당연히 법학 복수 전공하게 되면은 법학 스터디하고 이런 식으로 대체로 내가 대학생 때 활동을 결정하는 요인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주로 전공에 맞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 전공에 따라서 키워드랑 흐름 잡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우리 어떠한 증빙표랑 비증빙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선생님, 만약에 복수 전공 또는 연계 전공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 경우에는요, 키워드가 한두 개가 더 더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복수 전공이 하나가 더 붙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요, 이게요, 난이도는 더 어려워져요. 왜? 주전공도 더해야 되는데 법학도 더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복수 전공까지 더해야 돼. 키워드 3개를 섞기는요, 정말 어렵지만은 어떻다? 일단 성공만 하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론은 이게 끝이에요. 그냥 내 전공, 뭐 복수 전공 또는 법학 엮어가지고 새로운 키워드 만들어내라. 그렇죠? 이론은 쉽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내용을 살려야 되지? 이거는 정말 파일럿의 기량이 달렸다. 그래서 내가 못하겠으면 이것도 뭐 선생님이나 선후배의 도움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열심히 물어보시다 보면요,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요, 자, 이건 어때요? 제가 비법학사 설명을 했죠? 근데 누가 빠졌어요? 법학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 저는 법학사여서 처음부터 법학을 전공을 하게 됐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어떻게 짜야 되는 거예요? 이 법학사 친구들은요, 송곳처럼 짜시면 됩니다. 송곳처럼 짜는 게 뭐냐? 처음에는 이제 키워드를 3개 잡는다고 했을 때, 첫 키워드는 일반 법학, 두 번째 키워드는 그 중에서도 뭐 헌민형, 세 번째 키워드는 그 중에서도 세부적인 법률, 개별 법률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요, 내가 학년을 넘어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나의 관심 분야가요, 좁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법학과 친구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법학과 친구들은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은 내가 그래도 법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비법학사 친구들보다 훨씬 더 서류에선 유리하다는 착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자꾸 착각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대체로 비법학사 친구들은요, 그래도 활동을 뭔가 엮고 연계시키고 융합시킬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법학사 친구들은요, 정말 그냥 5만 가지 법학 활동을 다 해놨어. 그래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헌민형이 다 짬뽕인 거예요. 그쵸? 물론 헌민형 짬뽕인 거 다 좋아. 왜냐면 우리가 변호사 시험에서 헌민형을 선택해서 그것만 시험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팔방미인이라고 얘기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정말 진학했을 때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 서류상에서는요, 그냥 정말 중구난방으로 법학 활동 쭈루룩 다 했어요 하면요, 너 그냥 법학과 나와서 너도 어중이 떠중이네? 이런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서류에서는요, 내가 1학년부터 4학년으로 감에 따라서 나의 관심이 일반 법학 전체에서 그 중에서도 헌법이다, 그 중에서도 민법이다, 그 중에서도 형법이다, 이렇게 좀 구체화가 되고, 만약에 형법이다 하면은 3학년, 4학년 때는 그 중에서도 성범죄다, 뭐 그 중에서도 아동학대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가 돼서 마지막에 어떤 법조인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뭐 검사가 되겠다든지 로클럭에 가겠다든지 법조인이 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끝이 뾰족해지는 서술이 들어가야 같은 법학사 친구들 내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법학사 친구들은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자기소개서 쓴다. 스텝 1, 증빙, 비증빙 작성. 그렇죠? 증빙, 비증빙 이 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기소개서는요 내가 그냥 자기소개서 양식 가지고 1번 문항부터 내가 생각나는 거 차례대로 적으면요 이 뼈대라는 게 없습니다. 뼈대는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를 잡고 이 키워드에 따라서 증빙 비증빙을 엮어내는 거 얘네 둘을 합친 게 결과적으로 뭐다? 뼈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의 뼈대. 그래서 내가 항목마다 어떤 내용을 쓸지를 먼저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살을 붙여야 내가 갈아엎든 내용을 수정하든 했을 때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흐름에 영향 없이 튼튼한 자소서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증빙, 비증빙 작성했으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우리 여기서 했던 거 있죠? 여기서 했던 거. 자, 이 증빙의 시간 순서대로 문항에 단락을 몇 개 구성할지 배치를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한 증빙 서류가 6개가 필요하다. 왜 6개예요? 1번 자기소개서가 500자니까 250자, 250자 증빙 2개. 자, 2번 진학동기에서 250자, 250자 2개. 3번 수학 능력은 딱히 증빙 필요 없으니까 생략하고 4번 사회활동에서 250자, 250자 또 2개.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문항은 진로 계획이니까 이것도 그냥 비증빙이니까 우리가 250자씩 6개 단락을 구성할 6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6개의 활동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보면 그게 뭐가 된다?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키워드까지 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을 거다. 이 키워드까지 같이 고려를 하자.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항목별로 뭐를 쓸지 증빙을 싹 다 써놓은 다음에 뭘 쓰면 된다고요? 자, 우리가 이 증빙은 어떻게 나와주고 있다? 이미 이 증빙표를 순서로 써놨기 때문에 자소서 항목 내에서 보여지고 있다. 증빙표에서 활동 6개만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뭘 이어준다고요? 여기까지 성과랑 결론까지 이어준다. 근데 이때 쓸 때는요 처음부터 너무 간결하게 쓰지 말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싹 다 쓰시면 된다. 자, 하고 싶은 이야기 싹 다 썼으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얘를 다이어트 시켜가지고 담백하게 써야 될 내용만 쭉 빼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담백하게 쓸 내용 다 뺐으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된다? 여기다가 나머지 단락들 채우면서 얘가 단락의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내가 무슨 흐름을 가져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담백하게 뺐을 때 이 남는 글자들을 이 담백한 문단의 앞에 동기 부분이나 뒤에 꼬리 부분에다가 적절히 배정을 시켜준다. 그 다음에 단락끼리 잘 연결되도록 이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기본적인 자기소개서의 뼈대 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뼈대 짜기. 다른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유튜브가 재미가 쏠쏠하대요. 유튜브가 재미가 쏠쏠하대요. 실제로 어제 유튜브 그거 하나 올렸는데 우와 벌써 조회수가 330 넘어가고 구독자 수가 10명이 늘었어요. 뭐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지만 홍보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다른 선생님이 이 영상 보고 혀를 차는 거예요. 아, 선생님 이거 60분짜리면은 20분씩 나눠가지고 3번 걸쳐서 올리면요 이거 알고리즘에도 좀 더 잘 뜨고 학생들도 더 뭐 보기 좋고 선생님도 더 편할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구나 내가 결국 유튜브를 찍어야 될 운명인가 보다 학원 홍보를 좀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은 20분만 찍어가지고 적당히 노력하고 애들도 그냥 적당히 보기끔 만들어야지 했는데 지금 벌써 몇 분이 지났어? 벌써 42분이 지났네요. 그쵸? 이왕 42분 한 김에 오늘도 그냥 50분 채울게요. 자, 그러면은 이 뼈대는 결국 뭐라고요? 다시 한번. 내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지 중심을 정해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자기소개서에서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흐름도 신경 써야 돼, 키워드도 신경 써야 돼, 그냥 구체적인 서술까지 신경 써야 돼. 근데 이거를요, 셋 중에 선생님 뭐를 더 많이 신경 써야 돼요? 그건 몰라. 너무 왜냐면 이 셋이 서로 그 우로보로스의 뱀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하나부터 끝낸다는 거는 알 수가 없고요. 제일 처음부터 조금씩 뼈대부터 잡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또 간단한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시. 이쪽 부분에다가 살짝 지우고.
자, 내가 보니까 내가 증명표를 작성해 봤어요. 1학년 뭐 1학기 때 시간 순서를 적어 보니까 나 스터디 했었네. 그 다음에 동아리도 했었어. 학생회도 했었고, 뭐 기자단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증빙 활동 다 적어라. 그 다음에 비증빙 활동도 옆에다 같이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러면요, 이게 증빙표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분기점이 갈립니다. 첫 번째, 내가 쓰려는 자기소개서의 단락 수만큼 증빙이 넘는 친구들은요, 여기서 시간 순서대로 선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스터디로 학업 능력을 자기소개서 부분에서 먼저 어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동아리도 똑같은 공부 내용이니까 동아리를 쓰면 중복될 것 같아. 근데 나 이거 동아리 안 써도 활동 많아. 그러면요, 바로 학생회로 넘어가거나 바로 기자단을 1문항에 2단락에 작성해 주셔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활동이 모자라, 활동 수가 조금 부족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있는 증빙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쓰는 것이 맞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정리된다고요? 얘는 1문항에 1단락, 1문항에 2단락, 얘는 2문항에 1단락, 2문항에 2단락 하는 식으로 몇 번째 문단, 몇 번째 단락에 어떤 활동이 시간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는지 나온다고요. 그쵸? 그럼 이걸 가지고 뭘 든다? 얘네 자체가 증빙이기 때문에 일단 얘들을 각 단락에다 다 써놓고 이걸 중심으로, 그래서 얘에서 어떤 성과가 나왔고 이게 로스쿨에 가서 어떤 도움이 될지를 한번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그 다음에 다이어트 시켜서 깔끔하게 만들어라. 깔끔하게 만든 애들은 150자, 뭐 180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는 글자로 이 개연성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비문을 만들어서 흐름이 이어지게끔 만들어라. 그쵸? 근데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주의할 게 뭐라고요? 이 결론은 로스쿨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적으셔야지, 로스쿨에서 도움 안 되는 것들, 로스쿨에서 싫어하는 것들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키워드들도 계속 고민해 보셔야겠죠? 내가 이런 활동, 이런 내용 쓸 때 내가 정해놓은 이 키워드나 흐름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렇죠? 이렇게 쓰면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완성하게 되면요, 이 문단에 갈아엎더라도 증빙의 순서는 바뀌지가 않고 적어도 각 문단과 각 단락의 역할이 이미 자기소개서를 쓰는 시점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단락의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아엎는다고 하더라도 이 문단의 이 단락은 다 날릴 건데 어쨌거나 여기에 이 증빙 들어가야 돼. 어쨌거나 이 문단, 이 단락은 이런 역할이어야 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날린다고 하더라도 뼈대는 그대로 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쓰다가 전혀 생뚱맞은 내용을 쓰거나 한 문항 갈아엎었는데 전반적으로 다 부자연스러워서 져서 싹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쓰게 되는 불상사는 적어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게 일단 우리가 자기소개서 뼈대를 짜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는요, 일단 우리가 뼈대에 대해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제 했던 얘기랑 다 똑같은 이야기 같기는 하지만은 한번 다 잡아봤어요. 그럼 우리 내일은 뭐에 대해서 다뤄보겠다? 이 뼈대에 짠 거에 대해서 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다들 열심히 쓰세요.